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외국환 거래 실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총 6장까지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과목에 굉장히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1장의 은행 및 본지저간 외환 실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외국환 거래 은행끼리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환거래 약정을 맺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치환 거래 은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치환 거래 은행이 됐을 때 이쪽을 당방 계정, 이쪽을 선방 계정, 이건 우리 쪽 계정, 해외 쪽 계정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건 무예치환 거래 은행입니다. 자, 환거래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환거래 계약은 서로 이제 돈을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은행이 이게 돈을 횡령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자, 봅시다.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과 외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자, 외국한 은행이 상대 은행에게 개설한 자기 명의 예금 계좌, 이게 당방 계정이죠. 틀렸다. 자, 3번. 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 은행의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일단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중복 계좌를 이용한 제3의 금융기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해야 되고, 환거래 계약의 요청에 따라서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실시하고요. 테스트 키, 스위프트 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환거래 계약 요청 은행이 간소화 대상인 경우에 자금 세탁 방지, 그러니까 안티 머니 런더링 및 고객 알기 제도를 생략해도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환거래 계약 체결입니다. 대리 지불 계좌를 통한 금융 서비스 활용하는 경우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야 되냐? 거기면 대리 지불 계좌, 그러니까 대신해서 지불 계좌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할 건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하면 되겠고, 신용 등급이 적정하고 체결은행 국가가 FATF의 회원인국인 경우 체결이 가능하다. 거기면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oney Laundering이라고 있죠. 자, 중복 계좌를 이용한 제3의 금융기관 익명으로 거래 가능성이 상조함을 인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외환 자금 관리입니다. 외환 자금 관리는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유동성, 수익성, 그 다음에 황금성,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서로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없잖아요. 자, 일정한 시점에서 외화의 은행의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안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로 자금을 운영하면 수익이 좋겠죠. 근데 내가 자금을 돌려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치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을 기간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갚아야 할 돈이 3개월이 있다. 3개월 정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외국채, 채권은 항상 장기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콜머니 단기 자금 맞고요. 자, 외화 자금 관리는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이 서로 모두 다 충족할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죠. 자, 파생 상품 이하의 조달은 불가능한가요? 파생 상품으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상품을 다 파생 상품으로 하죠. 왜냐? 이게 비용이 적어요. 실물 거래하는 것보다. 자, 7번. 은행 본점과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찰을 외국 통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은 뭐 적정 규모를 보유해야겠죠. 자, 한국은행 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을 특별 외화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금을 땡겨와서 일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서 대출하면 일반 외화대출. 한국은행의 계정,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제 수탁한 게 있겠죠. 그거를 빌려주면 특별 외화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자금을 운영할 때 매입 외환과 함께 은행의 대표적인 외환자산
운용 수단이다. 외화 대출이 일반적으로 이제 운용하는 거죠. 뭐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거죠. 자, 한국은행 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 대출을 특별 외화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초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은행 간 외화 대여 방식이 있다. 초단기 자금은 콜몬이죠. 그러니까 초단기는 콜먼이라고 하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외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라는 건 그 만기를 일치시켜주는 전략이에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만기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자, 유동성 비율은 단기 유동성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 대출 재원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 자금 관리를 하는 지표를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 외화 저금 조달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하는 건 1년이죠. 그래서 1년 이상인 외화 대출 재원은 1년 초과의 외화 자금 관리를 하는 걸 중장기 지표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외화 자금 조달 비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다. 자, 10번. 자, 은행의 국내 본지점, 해외 지점 뭐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겠고, 자, 여객 계정과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부의 거래를 제외하나요? 부의 거래도 포함합니다. 장부의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있는 거래도 다 하게 돼 있고, 자, 갭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계속 일정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일정하게 쭉쭉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자산과 부채의 약정 만기에 따라 만기 사다리의 만기 구간의 약정 원금의 흐름을 배분하고 유동성 갭과 유동성 갭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태적 유동성 갭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갭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다시 지표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뺀 거예요. 뺀 거. 차감한 게 유동성 갭이죠. 유동성 갭이라고 하죠. 이걸 나눈 걸 뭐라고 그래요? 갭 비율이라고 하죠. 유동성 갭은 그냥 차감한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망, 이 말이 많죠. 전 세계 이제 외화를 왔다 갔다 하는 망이 이제 전신문이 스위프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스위프트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의 약자다. 자, 안전하다라는 거고, 텔렉스보다 싸죠. 텔렉스가 엄청 비싸요. 텔렉스가 전신문이라고 하는데 가멸지 같은 걸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보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텔렉스를 보면 대부분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약어로 되어 있어요. 한자당 돈을 내기 때문에 뭐 ASAP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다 나온 거죠. 다 약자로 쓰고 다 대문자로 써요. 오타가 날까봐 다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신관리.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전문을 송수신해서 외역한 업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신문이 날라오면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은행 업무 관련해서 전신문으로는 송금, 뭐 자금 이체, 추심, 신용장, 크레딧 데빗 컨퍼메이션 및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을 해외 송금이라고 하고,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지시 전신문으로도 사용 가능하냐? 자,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시 전신문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송금하고 추심은 다르죠. 송금은 보낸 거고 추심은 돈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리콜스먼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치환 거래 은행일 때 서로 계정이 안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정을 맞춰주는 걸 우리가 환대사라고 했죠. 자, 은행에서 외국환 업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예치환 거래 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대차를 확인하는 것. 자, 절차 시 예치은행에서 스테이먼트를 받아서 액추얼 계정을 생성하나요? 자, 일단은 이 절차가 섀도우 어카운트하고 이제 액추얼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치환 은행에서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전일자 거래 내역 원장, 그러니까 우리 걸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치환 은행에서 액추얼 스테이먼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섀도우 어카운트를 먼저 개설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왜곡한 대사를 종료한 다음에도 서로 맞춰보는 거죠. 맞췄는데 차이가 발생해요. 우리가 미단한, 펜딩 리스트라고 하죠. 자, 15번. 미달한 발생 원인 중 they debit, but we didn't credit. 이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방은행은 차기 있는데 당방은행은 미대기 된 상태. 그러니까는 그들은 데빗, 그들은 빼갔는데 우리 쪽은 아직 입금이 안 된 거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미달행 발생 원인 중 we credit. 우리 쪽은 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빼지 않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당방은행이 대기한 거죠. 당방은행이 입금이 된 거고 선방은행에서는 이제 미차기 상태인 거죠.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데이가 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입금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 안 뺀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자, 당방은행이 고객의 해외 송금 요청으로 당방은행에서 차기를 했어요. 차기. 근데 선방은행에서 아직 대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라는 거죠. 참고로 차기가 데빗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차기라는 게 있잖아요. 차기가 데빗이고 그다음에 대기가 크레딧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 단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당방은행 차기니까 우리 쪽에서는 데빗이 된 거죠. 근데 선방은행 쪽은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이죠. We debit, but they didn't cred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환 포지션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매입과 매도. 요게 이제 자산이 더 많은 거죠. 오버 바우트 포지션 반대면 오버솔드 같으면 스퀘어다. 자, 환 포지션이란 원화를 대가로 매도와 매입의 차이입니다. 자, 오버솔드는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 생기는 거죠. 틀렸다. 자, 18번. 오버솔드 포지션은 환율 하락 시 이익이 생기겠고요. 자, 종합 포지션에서 선물한 매매분을 제외하면 캐시 포지션이 되냐? 자, 그러면 뭐죠? 액추얼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종합 포지션에서 선물을 빼면은 액추얼 포지션이 됩니다. 현금은 캐시 포지션은 현재 현금화된 거죠. 현금화된 거. 현물과 선물을 합치면 캐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출제 예상 문제. 환거래 계약입니다. 자, 상대방 은행에 자기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걸 당방 계정의 예치원 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한 은행이 상대방 은행에 개설한 자기 명의 당방 계정이 틀렸죠. 2번. 중장기 자금은 조달 시기, 필요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빌리는 날짜하고 갚는 날짜가 비슷해야 됩니다. 특히 갚는 날짜가 다르면 골치 아파지죠. 자, 단기 영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국은행에 예탁한 외화 스토크금을 받기도 한다. 자,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국제채는 외국채하고 유로채가 있죠. 자, 외국채는 표시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거, 그게 바로 유로채입니다. 유로채. 외국채는 그 통화 표시국 나라에서 그 통화 표시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달러로 발행하는 게 외국채, 미국 가서 다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게 유로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외화 자금 조달. 은행은 수출한 어음의 매입, 해외 투자, 파생 상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은 자금 운용과 시점보다 앞당겨서 조달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일치시키는 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빨리 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너무 길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치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수출기업이 발행한 수출한어음을 매입하는 걸 매입 외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면 수출 채권이 나오겠죠. 그걸 은행이 이제 사주는 걸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 그걸 매입 외환이라고 합니다. 4번 맞고
은행 간 외화 대출금 중 초단기는 뭐예요? 콜머니죠. 콜론 방식이다. 틀렸죠. 자, 은행 영업정은 외국 통화 보유. 자금 조달 수단이므로 매매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조달 수단이 아니죠. 외국 통화는 외화 자금의 운용 수단입니다. 운용 수단. 자, 고객의 매입 수요가 많은 외국 통화나 강세 외국 통화는 단기간 자금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니죠. 그 외화 수요가 적거나 통화가 약세인 통화를 빨리 자금화해야겠죠. 당연히 뭐 수요가 많은 건 자꾸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할 테니까 좀 장기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강세 통화는 들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본지점 간에도 현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 4번이 정답이죠. 보유하고 있는 외국 통화 규모만큼 내부 금리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외국 통화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에서 외국 통화의 보유 한도가 있어요. 외국 통화 보유 한도가 있는데 그걸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본점에. 자, 6번.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발생 수익과 보용을 비교한 후 적정 규모를 보유해야 된다. 그렇겠죠. 3번. 콜머니나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한부 수출인 어음이 아니라 일람부 수출인 어음이 됩니다. 기한부가 외상거래예요. 기한부는 기간이 깁니다. 짧은 게 일람급이에요. 바로 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7, 8 영업일 안에 돈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외화자산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신용평가기관이 AAA, 트리플 A 등급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100%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채는 유동화 가치를 100% 할 수 없습니다. 거기면 이제 신용평가기관이 뭐 몇 퍼센트건 간에 100%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 채권이 100억이면 100억 전부를 다 이렇게 평가 금액으로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동성 비율을 할 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외화 부채에 대해서 외화 자산의 비율로서 봅니다. 단기 외화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 비율은 단기 지표예요. 단기 지표. 유동성 지표는 단기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해 외화 자산의 비율, 즉 유동성 비율은 몇 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되죠? 85%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하 유동 부채는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100이면 자산은 85 정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외화 유동성 관리 대상으로는 은행이 국내 본지점, 해외 지점, 해외 현지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외화 유동성은 85% 이상이니까 틀렸죠. 9번에 2번 틀렸습니다. 자, 스위프트 저렴하다.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번호라든가 이렇게 메시지 타입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신속하다. 자, 범용성이다. 자, 은행, 기업, 개인 등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요 스위프트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끼리만 거래합니다. 무슨 개인이나 기업들이 열어주지 않아요. 자, 스위프트는 메시지 타입이라고 하죠. 뭐 MT101 뭐 이런 식으로 날라오죠. 메시지 타입 101 뭐 이런 식으로 707 이렇게 날라오죠.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소식이 날라오는 거. 송금에 대한 통지가 103입니다. 1번이 보통 송금이거든요. 7번이 이제 신용장 관련된 거죠. 자,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전문을 송수신을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자, 스위프트로 받은 로그인 키, 셀렉트 키를 입력해야만 스위프트에 접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3번이 틀렸죠. 3번이. 이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송수신을 통해서 외역한 업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뭐예요? 외신 관리죠. 외신 관리. 전신문이 들어오면 그걸 뭐 해당 고객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송금 들어왔습니다. 뭐 신용장 개설됐습니다. 이런 거를 외신 관리라고 하고 되게 중요하죠.
돈 들어왔는데 고객한테 연락이 늦어지면 환율 차손,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환차손이 발생하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자, 12번에 뭐 똑같은 문제니까 4번에 보면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 전신문이 103입니다. 자, 202는 금융기관끼리 이체예요. 기관 간 이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번 때죠. 1번 때. 자, 왜곡한 마감 순서. 첫 번째, 당일 중에 뭐 본인의 미처리 업무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외국 통화를 시제 확인하고요. 대체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 포지션을 정리하고 외화 계정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고요. 업무 중 처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통화를 시제 확인하죠. 그다음에 대체를 확인합니다. 외국환 대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원화 대체가 있고 외화 대체가 있거든요. 그걸 정리한 다음에 환 포지션을 이제 본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계정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환대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상대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정확함으로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확인해야죠.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선방은행의 과실로 인해서 단방은행의 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자금을 돌려받을 때 백밸류를 요청하는데 그때 보상도 요청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에 100만 불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이자를 받아야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15번. 환 포지션인데요. 매입 초과를 보유한 경우 본부로부터 원화를 받고 외화를 정금 보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남은 거죠. 달러를 보내고 원화를 받으면 되겠죠. 자, 동일한 통화 간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환 포지션은 동일한 통화 간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고객이 해외여행 목적으로 원화를 대가로 위화 현찰을 요청하면 환 포지션이 발생하지 않고 외화 예금사 미화를 인출해서 미화를 송금하는 경우 환 포지션이 발생하냐? 3번 틀렸죠? 반대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원화를 대가로 달러를 요청받으면 원화가 들어오고 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환 포지션이 그 롱 포지션이 줄겠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당방은행에서 일람출금 수출한엄이나 외화 수표를 매입해서 그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계정에서 차기했어요. 빼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직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뺐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뺐으니까 위 데빗이 됩니다. 위 쪽에서는 뺐고 그쪽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 데이 didn't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미 빼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현물과 선물을 합치면 종합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자, 언제든지 외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은 캐시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액추얼은 현물에서 이 종합 포지션에서 선물을 뺀 거죠. 그 안에는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직 현금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즉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18번. 매입 초과는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거죠. 매입 초과는 환율 하락 시 차손이 발생한다. 스퀘어는 환 리스크가 노출되나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달러가 롱이 100이고 숏이 200입니다. 이 사람은 뭐죠? 스퀘어가 아니고 자, 환율이 하락해서 유리해진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은 롱이 있고 숏이 있는데 숏이 크죠? 환율이 하락해야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3번. 자, 넘어가서 2장 대고객 외화 실무가 나옵니다. 자, 1번. 외국환 거래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화가 아닌 외화로 거래하는 예금을 외화 예금이라고 비거주자만 가입 가능하요? 아니죠. 비거주자도 가능하고 대외 계정이라고 하죠. 자, 거주자도 가입 가능하죠. 거주자 계정이라고 하죠.
틀렸죠. 자, 외화 조그 종류에는 뭐 보통 예금, 정기예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만기가 동일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다르죠. 통화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자, 외화예금 거래의 특징. 거래 대가 시 환율이 개입되죠. 자, 금리가 다릅니다. 자, 거주자 계정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설이 안 됩니다. 거주자 계정은 국민인 거주자만 개설할 수 있다고 했고, 자, 외화예금 대외 계정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지급수단만이 예수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국내에서 신고 필증을 갖고 있는 것은 입금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4번 외화예금 계정 구분 및 가입 자격. 자, 대한민국 정부의 재해공간 근무자와 그 동거 가족은 거주자 계정이 아니라 대외 계정입니다. 특이하죠. 이게 대외 계정이라고 했었죠. 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것 대외 계정 맞죠? 자, 재외동포 해외 이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건 해외 이주자 계정입니다. 자, 비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건 대외 계정이죠.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자, 5번, 1번. 거주자 계정의 경우 국민인 거주자가 개인 사업자인 외국인 가입자. 이 조심할 거는 거주자 계정은 외국인 사업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한데 사업자도 가능하다. 자, 외국인 거주자는 대외 계정입니다. 이번에 대외 계정을 가입해야죠. 틀렸죠? 자, 3번. 비거주자, 순수 개인 자격의 개인 거주자는 대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자,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 지급 수단 등은 대외 계정에 예수 가능하다. 맞죠? 자, 해외 이주자 계정은 본인 돈만 낼 수 있어요. 거기 뭐 해외 이주자 계정은 타인 돈은 못 넣습니다. 본인 돈만 넣게 돼 있어요. 왜냐? 해외로 나갈 거거든요. 이걸 막 남의 돈도 막 입금해 버리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얘는 사실상. 그럼 안 되겠죠. 막 나가니까. 자, 해외 이주자 계정의 경우 안 된다고 했죠. 3번에. 자, 7번. 자, 대외 계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해공간 근무자. 이 사람들은 거주자거든요. 국민이 거주자지만 이제 대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3번에 대외 계정의 예수 가능 대상으로서 해외 이주자 본인 명의 재산. 얘는 해외 이주자 계정에 넣어야 되죠. 해외 계정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예금의 입금 처리 기준. 외화예금 개설 시 신청인으로부터 외화예금 거래 신청서,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받는다. 맞죠? 자, 이자 계산은 매입일부터 지급 전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금하는 날짜부터 지급 전일까지 계산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년은 365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360일로 계산하고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 홍콩 달러가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365일이잖아요. 근데 외화예금은 360일로 계산해요. 근데 영국령 국가들 그런 데만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60일로 계산해요. 자, 그렇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7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